여러분 교재 61페이지 위에 있는 I can이라는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뭘 의미하는 박스냐 하면은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이 이렇게 분류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정리해서 숙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자산이라고 하는 재무상태표 항목 중에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유동자산은 또 이렇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좌자산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개정 과목들이에요. 재고자산의 개정 과목들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개정 과목인데, 개정 과목을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암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자산이면 밑에는 이제 부채. 부채도 자산처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해서 여러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개정 과목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본. 자본은 5가지로 분류한다고 앞 시간에서 우리 공부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노기의 이익잉여금. 거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그래서 이미 암기하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부지런하신 분은 다 암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한 여기 있는 거 정도는 좀 암기가 될 수 있도록 잘 계속 써보신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손익계산서 이 얘기를 상당히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무제표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준다면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중요한 재무제표이고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 기업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떨 것이고, 또 앞으로 수익 창출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무제표라는 얘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무엇인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회계의 순환 과정 공부할 때 손익계산서 여러분이 만들어 보셨는데, 손익계산서 그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T자를 그려가지고 손익계산서 해서 대변에다가는 수익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수익이, 요거 매출액이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이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에는 이제 영업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매출액과 같은 영업수익과 영업 외적인 수익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우리가 모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 그 회계의 순환 과정 예제할 때는 전부 다 영업의 수익만 넣었었어요.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 수익 같은 거죠. 영업의 수익입니다. 수수료 수익은 만약에 그 수수료 수익, 영업외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업외 수익. 우리 회사 상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또 대변에는 그렇고 차변에는 뭘 모았었냐면은 비용을 모았었죠.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비용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 4가지가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룹으로 묶었을 때 4가지란 얘기죠. 개정 과목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용을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이 비용보다 큰 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시켰던 그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T자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를 이런 구조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구조로. 그래서 손익계산서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T자 그려가지고 오른쪽은 오른쪽엔 수익, 왼쪽엔 비용이다. 뭐 그것도 아주 약식으로 얘기한 하나의 방법인데, 보통 손익계산서의 구성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꼭 암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암기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손익계산서 구조. 그래서 이게 이익을 말이죠. 당기순이익을 우리는 T 계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라는 걸 단번에 구했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구한다. 매출액이라는 수익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고, 근데 왜 매출 총이익에다가 매출 총손익이라고 썼을까요? 매출 총이익 안 하고 왜 손익이라고 썼을까요? 매출 총손익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00원이고 매출원가가 4,000원인 거, 이렇게 낮은 것이 보통인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시장의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원가 10,000원, 네, 원가가 20,000원짜리를 판매를 10,000원에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매출 총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매출 총 손실이 나버려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영업손익도 왜 영업이익이라고 안 하고 영업손익이라고 해놨지?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안 하고 순손익이라고 했다. 여기도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외울 때는 그냥 이익이 나는 쪽으로 외워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꼭 손익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익이 난다. 자, 이거 외워둡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세부 항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이란 무엇일까? 매출액은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이다 이랬습니다. 또 반제품 매출액, 부산물 매출액, 작업 폐기물 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 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구분하여 표시해 주거나 주석으로 따로 설명을 추가하기도 한다.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매출액 얼마 이렇게 하겠는데, 수출도 하고 국내 내수도 하고 이것이 수출품과 국내를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하면은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제품, 상품. 제품하고 상품이 어떻게 다르죠? 우리 오늘 지각하신 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늦게 오신 분. 제품하고 상품이 어떻게 다르죠? 제품은 만들어지는 거고 상품은 판매하는 거예요. 네, 맞았어요. 잘 아시네요. 제품은 우리 회사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재고 자산이고, 상품은 타기업에서 만든 걸 구매해다가 판매만 하는 것이 상품이죠. 두 개 다 재고 자산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고 자산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 바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반제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만드는 건 아닌데 반제품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이제 이천에 도자기 공장들이 많은데, 작품 도자기 같은 경우는 어떤 도자기 공장 가보니까 초벌만 구워가지고 이렇게 판매 매장에다 내놨어요.
예. 유약하고 이런 거 발라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번 구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이 초벌만 구워가지고 흙 부시력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황토색으로 보이는데 그게 서양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매장이 어느 매장인가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예. 서양 사람들 온다 그러면 거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게 반제품이잖아요.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럼 이걸 아예 한번 내놔보자 하고 가격도 붙여가지고 예, 상품을 진열을 하니까 팔리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제품. 부산물은 뭔지 아시죠? 예, 제품을 우리가 원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콩 같은 걸 수입해가지고 기름을 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두유라고 그러죠. 예, 무슨 식품회사에서 콩기름 같은 거 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그 기름을 쓰는데 튀기기도 하고 감자도 튀기고 고기도 튀기고 근데 그 콩을 이렇게 기름을 추출하고 나면요. 그 대두박이라는 게 나와요. 대두박. 그러니까 콩찌꺼기죠. 이 콩찌꺼기가 엄청 인기가 좋아요. 어디에서 인기가 좋냐면 사료, 동물 사료를 만드는 사료 공장에서 아주 영양가 있는 원재료가 돼요. 사료 공장은 그게 원재료야. 그러면 이제 기름 짜는 공장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 어차피 버려야 되는데, 예, 우리는 기름만 있으면 되니까 버려야 되는데, 이게 원재료가 되네. 시장이 형성되죠. 부산물도 갖다 팔아요. 어떤 회사는 부산물 파는 게 더 재미를 봤다는 회사도 있어요. 예, 실제로 이익이 더 많이 난다 이거. 어차피 버릴 건데 이게 가격이 좋아지면. 그래서 이런 부산물 이런 그 대두박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모자라 가지고 우리나라 축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이웃 나라 중국에서 사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 폐기물. 작업 폐기물인데 이것도 판매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장기 할부 판매라는 것은 1년 이상 길게 판매하는 것이죠. 할부를.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네, 매출액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매출 원가는 무엇이냐? 매출 원가는요. 이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입니다.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제품은 뭐가 될까요? 제품은 우리 회사가 만든 거니까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해요. 제조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제조원가가. 그 다음에 상품은 뭐가 매출원가가 되느냐면은 상품은 우리가 사다가 파는 거란 말이에요. 사다가. 그러니까 매입원가. 상품은 매입원가가 팔려나가면 그게 매출원가로 바뀌는 거고 제품은 제조원가가 그 제품이 팔려나가면 그걸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조원가, 매입원가 이것이 결국에 매출원가다.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도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손익계산서 9주에 나타나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판매비 하면은요. 판매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뭐가 있을까요? 매장이 있으면 매장에 월세 나가는 거 있죠. 임차료. 이런 것이 대표적인. 또 매장만 있어서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라 매장에 사람이 판매원이 있어야죠. 그 판매원에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판매비. 또 때로는 고객이 운반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차를 불러서 운송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 운반비도 바로 판매비입니다. 자, 그런데 와 관리비. 관리비는 뭐냐? 이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조직이 규모가 커지면은 판매업만 있어가지고 회사 유지가 안 돼요.
예. 그냥 판매원이 회계 처리하면서 판매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자그만하게 하면. 근데 좀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분업을 해야 돼.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은 안에서 격리 업무 따로 하고 또 사람도 뽑고 그러려면 총무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야 돼. 예. 또 규모가 커지면 사장님이 다 혼자 구매 못해. 그러면 구매 전담 부서를 하나 또 만들어야 돼. 구매 전문가를. 구매부도 만들어지고. 이런 게 뭐예요? 스텝 부서잖아요. 관리 부서. 우리가 보통 관리 부서 하면은 그런 쪽이죠. 총무, 인사, 격리, 구매, 뭐 판초. 예. 또 기업이 큰 기업은 뭐 전산실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부서가 바로 관리 스텝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비용이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다. 네. 그리고 거기까지를 뺀 것이 요 매출액에서 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비용이죠. 요거 빼주고 또 판매 관리비 비용이죠. 요거 빼주고 여기까지 뺀 것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여기 영업 수익이구나. 예. 요 사이에 저 위에 지금 요 화면에 안 보입니다만은 저 위에 그림 보시면 여기까지 뺀 것이 영업이익이죠. 이거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9시 뉴스 같은 거에 우리나라 이름 있는 기업들의 경영 성과라고 그러면서 그 전년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뉴스거리로 다룰 때 보면은 뭘 가지고 다루냐면은 영업이익 가지고 다뤄요. 영업이익이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이익 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다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여기까지가 팔아가지고 그 파는데 들어간 제품의 원가를 빼고 또 그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빼서 남은 이익. 이게 진짜 이익이죠. 그게 바로 영업 활동으로 얻은 이익이다. 요 밑에 거는 영업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영업 외 수익이 있는데 영업 외 수익이라는 건 뭐냐? 그 해에 만약에 그 회사에 큰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했다든가. 그러면 부동산 처분한 금액이 회사에 입금되죠? 그게 영업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해 갑자기 불쑥 이익이 높아질 수가 있어. 이 영업의 수익 같은 경우. 그래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전년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잘 비교를 안 해요. 외적인 것이 많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판단해야 돼. 당기순이익의 관심은 주주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 주주는 배당을 받을 때 당기순이익 가지고 배당을 받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가지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걸 2월 시켜서 내년으로 2월 시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몇 퍼센트 배당을 하느냐. 이익 난 거 가지고 배당을 하거든요. 최종 이익 가지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영업의 수익이든 뭐든 하여튼 당기순이익만 높았으면 올해 분명히 이 회사가 경영진들이 배당이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파이가 커져야 내 몫이 좀이라도 많아지니까 그 배당 파이가 뭐냐면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회사의 어떤 미래 영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거는 감안할 사항이 아니죠.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자,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동산을 처분했다든지 이자를 받은 거라든가 그 부동산 처분한 게 이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들 뭐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네네. 영업 외적인 거다.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 영업 외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의 비용도 있습니다. 예, 영업의 비용도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아까는 이익이 난 경우지만 유형자산이 말이죠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예.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이 내가 샀던 가격보다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뭐 정부에서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거 이렇게 발표하고 이럴 때 만약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천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면 2019년도 오래 사는 게 좋을까? 앞으로 중리 신도시가 시청 앞에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한 3년 정도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들을 하죠. 왜 합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중에 팔 때 손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그 유형자산이라는 게 항상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외부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는 이런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있고요. 이자 비용, 돈 빌리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자 비용이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의 비용까지,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까지 뺀 것이 아까 위에 있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래가지고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가지고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세율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대략 한 법인세율이 20%. 이익이 그렇게 대기업, 큰 대규모 기업 아니면 보통 10% 현재 법인세율이. 그래서 법인이 내는 세금, 법인세가 바로 법인세 차감 전 이익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 그 법인세의 또 10%가 지방법인세예요. 지방법인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뉴스 보면은 하이닉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법인세 납부가 3월 말에 끝나는데 3월 말 그러면 법인세 3월 말에 내면서 지방 법인세도 됩니다. 지방 법인세는 이천시에 내는 거고 법인세는 국세청에 국가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법인세는 국가에 내는 법인세의 10%만 내는 건데 그게 뭐 이천시 1년 재정, 이천시가 1조인가요? 1조? 1조 중에 20%인가? 2천억이라는 얘기죠. 뭐 확실한 숫자는 몰라요. 한 2천억 내지 한 3천억 되지 않나? 작년에. 제가 어떤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그 지역의 세수 수익의 20 내지 30% 차지한다 그러면 영향력이 엄청 큰 겁니다. 영향력이. 아무튼 자, 그래서 이천시가 이렇게 굉장히 득을 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천시 행정을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를 많이 도와주는 행정을 많이 피죠. 하이닉스가 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자, 거기서 이제 법인세 뺀 것이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네,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 있잖아요. 확실하게 암기해 주십시오. 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손익계산서 구조 중에 수익은 두 가지가 있었죠.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이게 대변의 잔액이 나타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죠.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은 다 비용이니까 T계정으로 말하면 차변에 오는 것이겠죠. 자, 이 계정 과목들 암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 살짝 알아보고 가겠는데요. 작성하는 법, 실무나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현금 흐름표는 어떠한 것이냐, 이 세 가지 유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영업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에 관한 현금의 흐름,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의 흐름, 이렇게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라고 한다. 거기까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본변동표가 나오는데요. 자본변동표는 뭐 한 줄로 간단히 써놨죠. 네. 우리 앞에서 자본의 구성 5가지 그룹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변동을 나타낸 표예요. 마지막으로 주석은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해두는 별지 부록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외에 별도로 책을 또 하나 만들어요. 부록처럼. 그래서 아까 그 매출액 같은 것도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 200억 이렇게 표시해 놨지만 주석에 가면은 매출액을 세부적으로 쪼개 놓은 거예요. 수출은 얼마, 국내는 얼마. 그 중에서도 장기할부 판매는 얼마, 뭐 현금 판매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장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았고요. 이제 제2장부터는 이제 회계를 이제 개념적인 건 전부 알았어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배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분계하는 요령을 더 심화 있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하나 현금부터 하나하나. 네.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2장에 있는데요. 이론의 핵심.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거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는 차원에서 6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공부한 내용의 문제를 풀고 합격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341페이지에 가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지금까지 했던 거. 비슷비슷한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번과 2번 비슷하니까 2번으로 한번 풀어. 재무회계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네, 재무회계의 목적 한 2가지가 우리 책에 소개가 있었는데 1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아요. 2번 기업의 경영자만을 위해, 이거 좀 하자가 있죠? 경영자만을 위해 기업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화폐로 측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재무회계의 이용자는요, 사실은 내부에 있는 경영자보다는 외부에 있는 이용자가 더 많죠. 재무회계 정보에 대한 이용자는 내부에 있는 이용자보다는 외부가 더 많습니다. 2번 틀렸어요. 네. 자, 경영자만을 위한 회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재무회계가 아니라 원가관리회계다. 그렇죠? 원가관리회계. 그게 경영자만을 위한 회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답 찾으십니다. 3번도 재무회계 목적이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 4번째,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네, 맞습니다. 자, 3번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봅시다. 재무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입니다. 1번 오케이. 2번 가장 중요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오케이. 3번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관할 1차적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다. 그렇죠. 4번 재무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이게 지금 재무회계를 설명한 게 아니라 요 뒤에 설명은 원가관리 회계를 설명한 거예요. 4번 틀렸습니다. 앞에다가 원가회계는
그리고 쭉 이으면 말이 돼요. 원가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라고 할 수 있는데, 원가관리회계는 내부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생성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4번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개념식으로. 자,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재무제표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것은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를 다 포함한 말이죠. 그죠? 옳지 않은 거. 1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그렇습니다. 2번.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가 거기 기록이 돼 있죠. 3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재무제표에 추정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예를 들면은 손익계산서에 보면요, 판매관리비 중에 대손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곧 배울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중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손상각비는 뭐냐면 그 자산을 말이죠. 자산을 일정 기간, 이게 이제 사용 가능 기간이죠. 자산을 사용 가능 기간, 즉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 가능 기간이라는 게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네. 만약에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사가지고요, 내용연수를 5년이라고 정했어요. 5년. 그래가지고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가지고 정액법으로 5년간 하면은 1년에 400씩 비용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 승용차가 진짜 5년까지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에요. 예측. 3년 썼더니 승용차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 그러면 팔고 새 차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손상각비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거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400만 원씩만 했는데 좀 더 비용 처리를 더 크게 나눠서 했어야 될 걸.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야. 대손상각비가. 또 비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말을 잘못했네. 이걸 이렇게 고치세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도 지금 얘기할게요. 예, 그것도 예측이에요. 자, 감가상각비가 이거 지금 설명한 건 감가상각비고, 또 하나 예측 정보가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앞에다 썼던 대손상각비입니다.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에 대손상각비라고 표시되는 게 있거든요. 가령 대손상각비 5천만 원. 이게 뭐냐면 매출채권이라고 있어요. 외상으로 파는 거.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파는 것을 매출채권이라 하거든요. 매출채권 중에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거. 그걸 비용 처리하는 거. 매출채권 중에서 이건 정말 사실 어려워. 5천만 원이라고 예측을 해놨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예측이에요. 그 거래처 망할 줄 알았는데 그 거래처에 갑자기 좋은 일이 뻥 터진 거예요. 예. 굉장히 힘들게 영업을 하다가 그 거래처가 무슨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굉장히 고난을 겪다가 최근 일주일 전에 엄청난 사업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 다시 살아납니다. 못 받을 줄 알았던 돈, 이거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상치.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예요. 손익계산서에 일부 항목에는 측정치, 추정치 쪽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측정치는 없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네. 나중에 차차 더 알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6번, 7번 아주 비슷하니까 7번 하나만 풀어볼까요? 자,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다음 중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 예. 자, 신뢰성이다. 그러면 이게 믿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네. 자, 적시성. 시간을 잘 맞춰라 이거예요. 우리가 시간 맞추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표현의 충실성.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아까 뭐 대손 삼각비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거 충실하게 표현해야 돼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대손 삼각비를 꼭 넣고 싶을까요? 비용인데 자기 임기에 어느 사장도 그거는 싫어할 거예요. 내 임기에 대손 삼각비가 많이 발생해. 그러면 내가 영업 엉터리로 했다는 거잖아요. 받을 돈이 2억 있다고 그러는데 대손 삼각비 5천만 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5천만 원은 부실채권이라는 얘기예요. 못 받을 걸 팔면 뭐합니까? 안 파는 게 낫지. 그래서 바로 뭐예요? 그런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표시 안 했으면 좋겠다. 표시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충실한 표현 안 한 거죠, 솔직하게. 이게 신뢰성이에요. 이게 신뢰성. 충실한 이게 표현의 충실성이 신뢰성.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는 적시성하고 포함해서 모두가 다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예피적이라고 우리 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뢰성은 표검중,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라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좀 외워놓고 가는 게 좋아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서. 이게 특정 급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FAT 1급에 이게 많이 나와요. (9번) 한번 풀어볼까요? 8, 9번 비슷하니까 9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네모 박스에 있는 거.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예측을 한다. 그럼 예측같이 얘기하는 거고. 수정하게 한다. 피드백을 얘기하는 거고. 예. 뭐 예측하고 피드백하고 목적 적합성이 해당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목적 적합성이 답이죠. 자, 10번하고 11번 비슷하니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현행 기업 실무에서 여기 기업 실무라는 것은 기업 회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업 회계 실무. 상장 기업에 대하여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무엇일까요? 이랬습니다. 그렇죠. 적시성이라고 그랬죠.
상반기 걸 보면 나중에 1년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 자꾸 뭘 수정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군대 경제 상황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한국은행이라든가 재경부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해주죠. 네. 그게 바로 여기서는 지금 반기 재무제표를 왜 하겠느냐 이거예요. 적시에 빨리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시성입니다. 1번.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재무제표 문제에 1번 한번 볼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네, 이름이 비슷비슷한데 3번이 아니죠? 예,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재무제표 없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의 종류 5개는 이렇게 외워둬야 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4개가 있다. 2번은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되는 거죠? 표시되지 않는 거 하나 보이죠? 2번 미수금. 미수금은 받을 돈이거든요. 받을 돈은 자산입니다. 4번이죠. 예. 왜 4번이냐면은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 즉 비용입니다. 비용은 재무상태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로 가기 때문에 4번이죠. 자, 다음 페이지요.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작성 기준 잘못된 거. 1번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이 원칙. 맞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는 거. 맞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이거 틀렸네. 낮은 것이 아니라 네,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자산과 부채는 기록해야 된다. 즉 배열해야 된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낮은 것부터가 아니라 높은 것부터.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6번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당기순손익의 산출. 에이, 답이 나왔죠? 당기순손익 뭐 어디에서 산출해요? 손익계산서. 2번이죠. 그러면 7번도 풀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발생주의 해당되고 수익, 비용, 대응 맞습니다. 아까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은 매출액. 네, 이런 식으로 대응 원칙. 총액 기준 맞습니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 배열이라는 건 자산과 부채에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죠. 재무상태표와만 관련이 있죠. 4번이 답이 됩니다. 9번 풀어보겠습니다. 9번 한번.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 맞습니다.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맞죠? 아까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아니죠. 매출 원가는 아까 뭐였어요? 제품은 제조 원가이고 상품은 매입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니까 매출 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죠. 2번 맞어. 그다음에 3번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이다. 맞죠? 4번 영업의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기부금, 접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요거요. 영업의 비용 앞에 설명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기부금과 접대비 중에 하나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판매관리비입니다. 하나는 기부금하고 접대비가 두 개 다 비용은 맞아요. 비용은 맞는데 둘 중에 하나는 영업의 비용이지만 하나는 판매관리비인데요. 어느 게 판매관리비 같아요? 그렇습니다. 접대비가 판매관리비입니다. 접대를 왜 하겠어요? 판매 잘해보려고 우리 접대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상품 좀 계속 잘 좀 구매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래처 찾아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게 다 접대비. 기부금은 영업 때문에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영업과 관계없이 기부하는 게 기부금이죠. 그래서 기부금으로 나간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을 하고 접대비는 판매 활동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이제 가볼까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본금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맞죠? 여러분 자본금은 액면 금액이라 그랬어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등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 예, 아직 안 외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틀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남은 돈이에요. 주주와 거래에서 남은 돈은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가 틀립니다. 주식을 발행하면서 이익 난 게 초과금이요. 자기 주식 처분하면서 이익 난 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요. 감자하면서 이익 난 게 감자 차익입니다. 주주와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했죠?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적가구. 2번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네. 자, 345페이지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 네.